자, 이번 시간은 24쪽 작물의 기원과 전파 관련된 내용부터 공부할 차례고요. 작물의 기원에서 이제 뭐 야생종, 그다음에 재배종에 대한 차이점 등이 이제 쭉 기술 밑에 돼 있을 거고요. 그 내용들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작물의 진화 과정에 관련된 내용은 좀 시험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뭐 내용처럼 이제 중요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요. 일단 작물의 진화 과정은 이제 변이가 창성이 되죠. 변이는 보통 이제 자연 교잡에 의해서 변이가 만들어지죠. 자연 교잡에서 변이가 만들어지는 확률은 보통 10-7승에서 10-6승 정도로 아주 드물지만 어떤 변이의 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그렇죠. 돌연변이가 이제 10-5승에서 6승 정도의 이제 확률로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연교잡은 이제 자연교잡을 하면서 이제 감수 분열 때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이제 보통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제 형제들이 다 같지 않은 것처럼 변이가 생기죠. 이게 어떤 것들이 이제 더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는 그거는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다르죠. 뭐 키가 크다고 해서 뭐 환경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키가 작다고 해서 환경이 불리한 건 아니죠. 자, 이런 이제 자연교잡이나 돌연변이에서 변이가 일어나면 이제 적응과 도태가 일어나죠.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들은 살아남는 거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도태가 되고요. 적응하는 것들이 이제 그 지역 환경에 좀 더 잘 적응하게 되면 이제 순화가 되죠. 그다음에 순화가 되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격리에 의해서 고립이 되면 새로운 품종으로 또는 새로운 종으로 분리가 되죠. 이때 이제 격리에는 이제 인위적 격리, 그다음에 생리적 격리, 지리적 격리, 그다음에 생리적 격리 등에 의해서 이제 종으로 분리되는 단계를 겪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특히 생리적 격리에는 이제 생리적 격리의 원인, 교잡 불임이라든지 개화기 차이 등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생리적 격리다.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여기 이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과정, 변이, 적응, 순화, 격리 이 과정하고, 그다음에 변이가 창성되는 원인, 자연교잡인데 돌연변이, 그다음에 이 내용들도 뭐 5회차 시험에도 나왔었고, 뭐 중요한 내용들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리적 격리라는 것은 아무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교잡이 이제 안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격리를 지리적 격리라고 하죠. 그래서 상간 오지에 있는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뭐 화분이 이동하는 거리는 제한이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지리적 격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인위적 격리는 이제 보통 이제 뭐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뭐 망실이나 망타를 통해서 저기 다른 꽃가루가 와서 교잡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형태의 격리가 이제 인위적 격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뭐 생리적 격리에서 이제 교잡 불임이라는 것은 이제 수분이 됐는데 이제 수정이 안 된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정이 안 되는 형태의 생리적 격리를 이제 교잡 불임이라고 하고요. 개화기가 차이가 나도 교잡이 일어나지 않죠. 이런 것처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식물 진화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뭐 또 하시라도 실수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꼼꼼히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지리적 격리에 대한 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뭐 하나의 지문으로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리적 격리에서 개화기 차이라든지 교잡 불임이 이제 생리적 격리의 내용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물의 발달 과정에서 야생종과 재배종의 이제 비교 내용들이 출제 비중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야생종,
야생종은 야생식물의 경우 종자가 결실한 후 환경은 생존에 부적합한 겨울철이기 때문에 휴면성이 강한 것이 보통이고 휴면의 정도는 종자마다 다르다. 그래서 휴면성과 재배종과 야생종을 비교해서 휴면성, 탄립성 이런 내용들은 아무튼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꼭 이 내용들에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 지문에 하나 정도 항상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휴면성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야생종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 서로 다른 식물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또는 이제 환경에 대한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휴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자를 결실하고 선포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치는 이제 그 환경이 이제 겨울철 저온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사이에 이제 발화를 해서 나오게 되면 죽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휴면성을 띠고 있다가 이제 봄이 돼서 발화하는 형태의 이제 휴면성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야생종이 휴면성이 훨씬 더 강하죠. 그다음에 탄립성 면에서는 이제 보통 벼 같은 이제 종자 식물 같은 경우는 탄립에 의해서 이제 종자 산포가 이루어지니까 탄립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자연 상태에서 그 종자 산포가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야생종이 재배종보다는 탄립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휴면성과 탄립성은 야생종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야생종이라고 이제 지문에 나오지 않고 보통 이제 그 재배 작물 중에 이제 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육종했던 이제 통일벼라든지 인디카 벼 같은 경우가 보통은 일반 이제 그 자포니카 벼보다는 야생종이 더 가깝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지문을 볼 때 편합니다. 그러니까는 통일벼나 인디카 벼가 야생종이 더 가깝기 때문에 휴면성이나 탄립성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문제 지문을 읽고 해결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5쪽에 이제 적원 적습 조건이 되어도 종자 일부만이 발화하고 대부분의 휴면성을 장기간 지속하기 때문에 종족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야생종 같은 경우는 일시에 출현하지 않죠. 일시에 발화를 해서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일시에 출현을 했는데 가뭄이 들어서 불리한 환경이 되면 일시에 다 사멸하기 때문에 그 종족을 유지하는 데 힘들죠. 휴면성이 있어서 일시에 발화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발화를 해서 불리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휴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재배종 같은 경우는 작물 수확 시 즉시 저장하고 이듬해 봄에 파종할 때는 일제히 발화하는 게 관리상 편하죠. 그러니까 재배종 같은 경우는 그래서 휴면성이 적어야 좋다. 수면성이 적은 쪽으로 이렇게 주로 순화된 게 재배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이제 재배종들은 발화 억제 물질이 감소되거나 소실되는 방향으로 주로 순화되고 발달되어 온 식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그 뒤에 지문 발화 억제 물질이 감소되거나 소실되는 방향으로 발달된 게 재배종이다.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작물은 출하 후 생육 초기 불량 환경과 붕해충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한 생명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생장 에너지가 많이 저장된 대립종 형태로 발전을 했다. 그러니까 종자 크기도 큰 형태로 대립종 형태로. 왜냐하면은 저장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배종하고 야생종을 비교할 때 종자 크기는 재배종이 이제 큰 쪽으로 쭉 발달을 했다. 그다음에 야생종에 비해서 그다음에 종자 중에 단백질 함량은 낮아지고 탄수화물 함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단백질 함량이 많으면 식미가 떨어져요. 식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이 많으면 식미가 좀 좋아지고요. 좀 단맛이 강하죠. 포도당이 원료니까 탄수화물이라는 게. 그래서 뭐 디귿번 지문도 좀 혼동하기 쉬우니까 단백질 함량이 많은 작물, 많이 요구되는 작물도 있지만 물론 이제 벼 같은 작물 등에서는 특히 탄수화물 함량이 많은 쪽으로 증가되는 방향 쪽으로 발달을 했다. 재배종이. 그다음에 수확 시에는 모든 종자가 일시에 성숙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분월, 분지가 일정 기간 내에 일시에 발생하고 개화기는 일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개화기도 일시에 이제 그 재배종 같은 경우는 개화돼야지 그 종자가 성숙하는 기간도 같죠. 그렇기 때문에 수확하는데 뭐 얘가 순차적으로 이제 개화가 되고 이제 종자가 성숙하면은 어떤 건 익고 덜 익고 한 것들을 수확을 해서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재배종 같은 경우는 개화기가 일시에 집중하는 형태로, 그다음에 이제 종자 발화도 분월이나 분지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발화도 일정 기간 내에 일시에 발생하는 쪽으로 발달을 한 게 재배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탄립성 같은 경우도 탄립성은 이제 재배종 같은 경우는 작은 방향으로, 그다음에 수량은 증가되는 방향으로 뭐 이것은 유추가 가능하죠. 그다음에 가능한 약물을 많이 흡수해서 필요한 부분을 발달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비성은 강한 쪽으로. 내비성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할 텐데 어떤 특히 이제 질소질 비료를 흡수했을 때 보통 질소질 비료를 많이 흡수하게 되면 도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해충에 이제 노출될 염려가 많은데 그런 것들의 강한 특성이 있는 게 내비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질소질 비료를 흡수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성이 이제 내비성이고요. 일반적으로 재배종은 내비성이 강한 쪽으로 발달된 식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발화 억제 물질은 이제 감소되거나 소실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이제 대립종 형태로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단백질 함량은 적어지고 탄수화물 함량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이제 발화 또는 분월, 분지 등은 일시에 발생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개화도 일시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탄립성, 휴면성은 적은 쪽으로. 재배종 같은 경우는 탄립성 같은 경우는 이제 탄립성이 강하게 되면 높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확이라든지 운반할 때 소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탄립성은 적은 쪽으로, 그다음에 내비성은 강한 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밑에 이제 야생배와 이제 제세배의 이제 비교도 이제 그 위의 개념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식용작물학에서도 이제 배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식용작물학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될 내용이지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번식 특성에서는 일단 번식 방법은 재배배는 이제 종자 번식, 반면에 이제 야생배는 종자 번식과 영양 번식을 같이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야생배가 더 자연 상태에서 자연계에서 더 살아남기 유리한 형태로 종자 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식물의 기관, 잎이라든지 뭐 뿌리, 그다음에 분월 등으로 이제 분리가 돼서 또 하나 개체가 발생되는 그런 형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번식이 유리하죠. 영양 번식이 있는 게. 그래서 야생배가 더 자연 상태에서 더 유리하게 이제 종족 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발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자 번식 양식은 주로 이제 재배배는 이제 자식성이 강하죠. 타식률이 1% 이하로 자식성이고 자식성 작물이고, 반면에 이제 야생배는 주로 타식과 자식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타식률이 그래서 33%나 100%. 주로 타식성인데 나머지는 이제 자식성이니까 자식과 타식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야생배는 아무튼 자연 상태에서 살아남기 유리한 쪽으로 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다음에 개화부터 이제 개학까지의 시간. 이제 개학이라는 것은 이제 화분을 담고 있는 그 약이 터지는 것을 이제 개학이라고 하는데, 보통 재배배는 개화와 동시에 출수와 동시에 개화가 되고 개화와 동시에 이제
수분이 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야생배는 개화 후에도 한 29분 정도는, 한 30분 정도는 살아남아서 수정률을 높이는 거죠. 야생배는. 그다음에 암수물 머리 크기는 재배배는 작은데 야생배는 이제 꽃가루가 나와서 붙을 가능성이 많은, 수분이 될 가능성이 많도록 이제 크게 발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꽃가루 수도 야생배가 훨씬 더 많죠. 그 수치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 훨씬 더 많다는 정도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 의미에서 이제 꽃가루 수명도 야생배가 재배에 비해서 훨씬 더 길죠. 2배 정도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꽃가루 확산거리도 훨씬 더 길어야지 수정 확률이 더 높겠죠. 수분 수정 확률이 더 높겠죠. 그다음에 종자 특성으로 봤을 때 종자 크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야생벼가 더 작죠. 크기로 봤을 때는 대종 형태로 변한 게 이제 재배배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종자 수도 많고 종자 크기라든지 수가 많고 그 재배벼가요. 종자 모양은 재배배는 이제 집약형 형태이고 그다음에 야생배는 산형이고 작다. 그러니까 집약형이라는 것은 이제 둥글고 단원형 형태의 이제 그 저장 물질이 집약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야생배는 좀 그 널리 퍼져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종자 내에서 탄립성은 아까 말씀드렸고 개념적으로 그다음에 휴면성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탄립성 휴면성은. 그다음에 수명은 재배배가 야생배에 비해서 짧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까락 같은 게 벼 같은 경우는 지금 재래종 품종에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재배되는 품종 중에는 거의 없거나 또 있어도 짧은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수확할 때도 불편하잖아요. 그다음에 생존 연한, 생태 특성으로 봤을 때 생존 연한이 보통 이제 재배배는 거의 1년생인데 야생배는 1년생 또는 단년생 형태로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광성, 감온성은 일반적으로 재배배는 사람은 이제 관리하였기 때문에 이제 둔감하고 그래도 사람은 관리로 이제 잘 그 생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둔감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야생배는 스스로 이제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민감한 형태다. 근데 온도나 일장에 민감한 형태로 이제 발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야생배가 내저온성은 강한 편이고 재배배가 약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내비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종자를 생산하는 벼에서는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내용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작물에서는 생산하는 기관에 따라서. 그다음에 26쪽 작물의 유효능 관계 탐구 방법은 그 제목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내용 중에 이제 형태적, 생리적, 생태적 특성에 의한 방법은 1차적으로 유형 관계를 탐구하는 방법이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해 두셔야 1차적으로. 그래서 생긴 모습이라든지 생리라든지 생태적 특성으로 이제 유형 관계를 탐구하는 방법이 형태적, 생리적, 생태적 특성에 의한 유형 관계 탐구 방법인데 분명히 이제 어떤 육안으로 이제 관찰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1차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유형 관계를 탐구하는 방법이다. 이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잡을 시켜보면 또 알 수 있죠. 교잡이 잘 되면은 유형 관계에 가까운 거고, 교잡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유형 관계에 먼 거고. 그다음에 염색 제어 방법은 식물종마다 일정한 수와 모양의 염색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행 분석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를.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이제 면역학적 방법이라든지 DNA 분석법 등이 이제 많이 이용이 되는데 특히 이제 단백질 동이절성, 그러니까는 그 종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의 이제 동질성, 이질성 등을 검경해서 유형 관계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가장 정확하게 이제 그 유형 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DNA 분석법이죠. 그래서 식물마다 유일한 DNA 연결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식물들의 이제 정확한 유형 관계를 파악하는데 DNA 분석법,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DNA 분석법은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유형 관계 본질적 규명에 기여하는 유형 관계 탐구 방법이다. 그 정도까지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목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태적, 생태적, 생리적 특성에 의한 방법은 1차적으로 이제 탐구하는 방법이고 한계치가 존재하고 가장 정확하게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은 DNA 분석법이다. 작물의 이제 기원지 관련된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뭐 내용들은 그 26쪽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27쪽에 그 기원지별 주요 작물에 대한 표 내용은 출제 비중이 꽤 있어서 좀 어차피 외워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외우지 않고는 또 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개념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지역적 장소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고, 세계 지도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면 이쪽에 이제 그 중국 문명이 일어났던, 이제 황하 문명이 일어났던 중국 지역이거든요. 1번이라고 붙일게요. 이게 이제 양쯔강 유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양쯔강 유역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포함하는 게 중국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이 이제 이쪽이죠. 이쪽 아래쪽.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중동 코카소스 지역, 그다음에 지중해 지역, 여기 중앙아프리카 지역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지역, 여기가 이제 남아메리카 지역. 여기가 좀 아래쪽이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 7번, 6번, 2번 지역이 좀 적도지역에 가까운 열대지방 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하고 중앙아프리카 지역,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지역 등이 일반적으로 열대 원산인 작물들의 이제 기원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교적 이제 중국 지역이라든지 뭐 중앙아시아 지역은 좀 비교적 온화한 지역이죠. 중동 코카스 지역, 지중해 연안 쪽 이렇게 보면요, 해양성 기후이고,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지역도 적도 아래쪽 지역으로서 비교적 거기 뭐 감자나 땅콩, 토마토, 고추 등은 이제 비교적 기후가 이제 온화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 가로치고 이제 중국 지역은 황하 문명, 그다음에 인도나 동남아시아는 뭐 인도의 이제 인더스 문명, 그다음에 코카소스 중동 지역의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 강가죠, 강가. 큰 강 유역이 이제 재배 발상지인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마야 문명하고 잉카 문명은 산간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도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배 기원지를 이제 황하 문명, 인도 문명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 문명으로 구분해서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마야 문명과 관련이 없는 작물 이렇게 해서 출제된 적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이 이제 재배 기원지인 작물로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대충 요 지역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적도 부근에 주로 열대성 작물. 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개념적으로 좀 알고 있었냐 그러면, 일단 작물들의 이제 그 원산지에 따라서 어떤 그 재배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재의 특성도 다르고요.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메모를 해서 아무튼 좀 외워야 되는 내용이 어쩔 수 없는 내용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 그 뒤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더라도 자꾸 나오는데 틀리면은 그것도 좀 애로사항이니까.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국 지역이 문명 발상지인 그 이제 인삼하고 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원지, 우리나라가 기원지라는 그런 산도 있기 때문에
축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는. 그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서 아무튼 바빌로프가 이제 주장한 그 8개 지역이 이제 주요 작물의 발상지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이제 바빌로프고요. 이런 이제 작물들의 이제 기원지를 구분한 거는 어떤 지리적 미분법을 사용해서,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 개별 요소, 여러 가지 뭐 어떤 유전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야생식물들의 이제 그 채집 등에 의해서 이제 그 지리적 미분법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점수 가중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작물들의 이제 기원지로 이제 확정하는 게 이제 지리적 미분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전적 변이가 많은 지역을 그 작물의 기원 중심지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우성 유전자들의 분포 중심지를 원산지로 추정하기 때문에 우성 유전자 중심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용어를. 일단 재배식물 기원지는 1차 중심지, 2차 중심지로 나눠서 그 A, B, C, D 내용들도 좀 꼼꼼히 읽어봐 두셔야 되고요. 서너 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중심지는 재배식물 변이가 가장 풍부하다. 다른 지방에 없는 변이도 보인다. 그다음에 중심지에는 우성 형질이 많고 원시적 형질을 가진 품종들이 많다. 그다음에 중심지에서 멀어지면 열성 유전자가 많이 보이는데, 이 열성 유전자의 열성 유전자는 이제 중심지에는 없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일단은 뭐 기원지별 주 작물들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28쪽, 29쪽은 출제는 안 되고 이제 참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9쪽 아래쪽에 이제 바이오 디젤도 9급 쪽으로 출제된 적은 없고 7급 쪽에 이제 원래 이제 교재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재배학 원론에는 없는 내용인데 7급은 뭐 없는 내용도 출제가 되니까 출제가 됐다 이런 내용을 한번 기술에 넣은 거니까 한 번 정도는 읽어 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0쪽부터 작물의 분류 개요해서 일단은 그 위에 있는 내용은 식물의 이제 분류예요. 그다음에 밑에 내용들, 그 뒤 이제 내용들로부터는 이제 그 어떤 편의상 용도, 그다음에 작물의 생태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하는 게 이제 그 편의상 분류고요. 일단 식물학적 분류는 이제 백합과 가집과 벽과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이제 식물학적 분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얘도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좀 공부를 하는데 편리합니다. 같은 유형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같은 과면 분류가 이제 계문, 과목, 과속종 이런 형태로 구분되는데, 과 정도는 같은 과 정도의 작물들을 좀 연관시켜서 좀 기억을 하면 뒤에 공부를 하는데 좀 편리하니까 넣어놓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배축과, 예전에는 이제 십자화과라고 했어요. 그 5번째 배축과는 십자화과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식 명칭이 이제 배축과니까 배축과 관련된 작물들이 이제 무, 배추, 양배추, 그다음에 이제 평지, 유채라고도 하죠. 갓, 순무, 냉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십자가라고 불렸던 거는 이제 꽃 모양이 이제 십자 형태로 꽃잎이 4개 형태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십자가라고 불렸던 거고, 지금은 정식 명칭으로 배축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콩과는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국화과가 이제 그 국화꽃은 아시죠, 우리가? 국화꽃은 아니니까 이제 그 국화꽃처럼 이제 두상화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국화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꽃들이 다 국화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가식을 할 때 이게 꽃대가 나오면은 이제 질겨져서 먹기가 힘들지만, 꽃대가 나온 것을 보면 그 꽃의 형태가 국화하고 비슷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황이라든지 쑥갓, 상추, 치거리. 이게 상추, 그다음에 뭐 거기 우황. 그러니까 밑에 뭐 참치, 쑥, 민들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작물로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황이나 쑥갓, 우황, 쑥갓, 상추 정도는 국화과라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좀 편하다.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딸기가 의외로 장미과고요. 연상하기 좀 힘들죠. 그다음에 이제 명화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잡초인데 명화주과에 속하는 게 이제 시금치, 근대, 비트예요. 그 명화주를 아셔야지 뭐 시금치하고 연관지어서 비슷합니다. 잎 모양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자, 깨 종류는 이제 초롱꽃과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다시 와서 이제 백합과의 이제 백합꽃 형태로 이제 피는 것, 파, 양파, 마늘, 부추, 아스파라거스, 양파, 마늘, 부추, 파 등과 같은 작물들이 이제 백합과에 속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가지과는 이제 가지과는 꼭 반드시 아셔야 되죠. 감자, 가지, 토마토, 고추, 담배. 담배가 가지과예요. 여러분들 쉽사리 이제 예전에 이제 공부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계셨을 텐데, 가지하고 담배, 고추 이런 것들을 같은 과라는 걸 연상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감자도 그렇고요. 감자의 이제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이제 감자 자체 이제 괴경은 많이 봤을 텐데, 덩이뿌리를 많이 봤을 텐데, 이제 감자의 열매는 거의 본 적 없죠. 열매는 이제 방울토마토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감자의 열매가. 그래서 같은 과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감자, 가지, 토마토, 고추, 담배. 가지과는 반드시 좀 알고 계시면 공부하는데 좀 편하다. 제가 또 뭐 강의할 때 가지과 그러면 또 연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물 종류와 종수에서 이제 수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수치까지는 막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또 그런 형태로도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30쪽에 이제 표 있는 내용은 뭐 화곡류, 두류, 기타, 서류, 기타 공류, 서류,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순서 정도, 뭐 출제는 또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그다음에 31쪽에 그 세 개 작물의 종류와 수는 순서는 좀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식용 작물이 한 40% 가까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고요. 작물의 종류 수가 많고요. 재배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조미료 작물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약용 작물이죠. 약용 작물. 그 순서대로 좀 본인이 바로 잡아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약용 작물, 그 다음에 이제 사료 작물, 그 다음에 이제 조미료 작물. 그 다음에 비료 작물, 아니 거기까지만 조미료 작물까지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식용 작물, 약용 작물, 사료 작물, 그다음에 조미료 작물 이런 것까지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순서대로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작물의 염색체 수, 학명, 배수성 등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작물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식용 작물학에서 이제 식용 작물에 들어있는 작물들의 이제 상명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또 염색체 수 등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이제 식용 작물학에 나오는 그 작물들에 대한 학명은 별도로 독해서를 해놨으니까 여기서는 작물들의 이제 종류가 염색체 수 정도 나중에 참고해서 찾아볼 때 이쪽으로 와서 찾아보면 되겠다 그런 얘기네요. 뭐 출제되는 형태로는 한 번 정도는 이제 염색체 수가 가장 많은 거 순으로, 많은 거에서 적은 거 순으로도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고 이제 식용 작물에 소확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이제 고구마의 염색체 수가 90개로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뭐 48개 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순이니까. 아무튼 33쪽에 이제 고구마부터 고구마 50개, 그 다음에 뭐 사탕수수 80개. 사탕수수는 식용 작물에 안 들어있으니까 감자가 일단은 48개죠. 식용 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그 다음에 뭐 기장, 피, 이것도 이제 식용 작물에 포함되어 있죠. 36개. 그 다음에 벼가 24개, 그 다음에 저기 16개 쪽에 메밀 등은 순으로, 그렇게. 어차피 이제 식용 작물학에서 다시 볼 거니까 거기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학명은 또 식용 작물학에 포함된 건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그 가림질해서 그쪽에서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3쪽 아래쪽부터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제 아무튼 인간은 편의에 의해서 구분하는 방법 중에 이제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식용 작물은 이제 곡숙류하고 서류를 구분하는데, 이제 곡숙류는 이제 곡하고 곡물하고 이제 콩 숙자예요. 숙자가 콩 종류를 이제 곡숙류 포함해서, 곡류하고 숙류, 콩 종류를 포함해서 곡숙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곡숙류에는 이제 화곡류하고 두류로 나누는데, 화곡류에는 미곡, 맹류, 잡곡. 잡곡에는 조피, 기장, 수수, 옥수수, 메밀. 이게 이제 그 식용 작물학에 포함되어 있는 잡곡류. 식용 작물 중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벼, 그다음에 맹류, 잡곡, 두류, 서류 이렇게 돼 있죠. 그 잡곡류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 그 내용들이에요. 7가지. 조피, 기장, 수수, 옥수수, 메밀. 거기에 이제 뭐 하나 빠졌는데, 율무가 빠졌어요. 6가지 하고 율무까지 7가지. 그다음에 두류는 콩팥, 녹두, 강낭콩, 완두, 땅콩. 뭐 두류는 다 아실 거니까. 서류에는 이제 고구마, 감자. 그다음에 공해 작물로는 이제 공해 작물에 속하는 내용, 일단 전분 작물, 유료 작물, 섬유 작물, 담요 작물로 구분한다는 것도 먼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공해 작물은 전분 작물, 유료 작물, 섬유 작물, 당뇨 작물로 구분을 한다. 예를 들면 이제 공해 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전분 작물에는 이제 옥수수, 고구마, 감자. 이제 서류, 고구마, 감자는 전분 작물이다. 그다음에 옥수수는 지금 공해 작물 중에 전분 작물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뒤에도 계속 앞에 잡곡에도 포함되어 있죠. 화곡류 잡곡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옥수수와 관련이 없는 분류는 그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옥수수는 잡곡이며 전분 작물이고, 이런 형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작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유료 작물, 이제 기름을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작물이죠. 뭐 깨 종류는 당연할 거고, 그다음에 아주까리, 그다음에 유채에서도 기름을 짜고, 유채유, 그다음에 해바라기유, 땅콩에 가장 많은 성분이 기름이죠. 그다음에 콩, 아마, 목화. 그다음에 아마하고 목화는 지금 유료 작물이기도 하고, 밑에 보면 섬유 작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 작물이면서 섬유 작물이다, 아마하고 목화는. 그다음에 섬유 작물은 이제 목화, 삼, 모시, 풀, 아마, 어저기, 왕골, 수세미, 당나무, 고리버들 등이고요. 사실은 뭐 섬유 작물 하면 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거는 보통 우리 지식에서는 유추가 다 가능한 거니까 잘 그 짝을 못 지으시면 좀 외우기라도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뭐 그다음에 당류 작물, 사탕무무, 사탕수수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용 작물에는 이제 제충국, 박하, 호프 등이 있는데, 제충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살충제로 사용하는 그 제충국에 이제 꽃에서 추출하는 성분을 이제 살충제로 사용하는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박하는 아시죠? 그다음에 뭐 호프, 맥주의 원료고요. 그다음에 기호로 작물, 그리고 즐기는데 사용하는 작물, 차하고 담배. 그다음에 사료 작물이 뭐 작년 차인가 올해차 시험에 또 출제가 됐었는데, 볕과 콩과 기타 이렇게 나누고요. 옥수수, 호밀, 오처드, 티머시, 라이그레스. 그러니까 볕과 작물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외떡잎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형태가 벼하고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볕과 작물이다, 이렇게 유추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그레스류, 잔디류들은 대부분이 다 볕과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라이그레스뿐만이 아니고 기타 그레스류들은 다 볕과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녹비작물을 사용하는 작물 중에 이제 티머시만 벽과고 나머지는 엘펠퍼, 클로버, 뭐 자운형, 배치 이런 것들은 다 콩과예요. 그다음에 기타 뭐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호박, 수무, 해바라기, 돼지감자 이런 것들은 다 사료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녹비 작물로 특히 이제 벽과 콩과 등이 이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데 호밀, 콩과 중에 자운형, 벤치가 아니고 배치예요. 배치. 그다음에 클로버 이런 것들이 이제 콩과 사료용 그 녹비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원예 작물로는 이제 채소하고 이제 과수로 나누는데, 요것도 오래 찾는 채소하고 과수하고 구분하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과채류, 그러니까 채소류인데 과일을 생산하는 작물들이 이제 과채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채소예요. 오이, 호박, 고추, 토마토, 딸기, 수박이 이제 과일이 아니고 채소라는 것, 채소, 수박, 가지 등이 이제 과채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협채류는 이제 꼬투리, 콩과 작물들의 이제 꼬투리를 생산하는 작물들, 콩과 작물들이고요, 다. 그다음에 근채류 중에는 이제 괴근류와 직근류가 있는데, 괴근은 덩이 뿌리 형태의,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덩이 뿌리나 덩이 줄기 등을 생산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작물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고구마, 감자, 토란, 맛, 생강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강 같은 괴경, 고구마는 괴근이고 감자, 물론 이제 식용작물에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가 영양기관으로 변해서 된 거고요. 고구마는 이제 뿌리가 영양기관에서 변해서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감자가 줄기인 거는 이제 어떤 증거로 알 수 있냐 그러면 보통 뿌리에는 엽록소가 없어요. 줄기에는 조금이라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공기 중에 나누면 얘는 감자는 파랗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뿌리가 아니고 줄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자에 있는 이런 이제 오목오목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눈이죠. 여기서 이제 싹이 나오는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뿌리의 일부지 여기서 싹이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감자는 눈 하나만 포함시켜서 심어도 여기서 싹이 나와서 새로운 개체를 발생할 수 있지만 감자는 그렇지 않죠. 보통 이제 얘는 시감자를 이용하는 거고 얘는 이제 보통 여기서 묘를 키워서 묘를 이용을 하죠. 여기서 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만 나오죠, 그렇죠? 감자는, 고구마는.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쥐약 영양기관을 이용하는 작물들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고구마는 이제 괴근이고 감자는 괴경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뿌리 채소들, 이제 무, 순무, 당근, 우엉 등이 이제 직근류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경엽채라는 것은 경은 이제 후에는 설명 안 할 텐데 경엽 그러면 줄기와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줄기경자니까 경엽 하면 뿌리와 줄기를 이용하는 채소. 배추, 양배추, 갓, 상추, 샐러리, 파슬리, 미나리, 멋죽 등의 작물 등이 이제 경엽채류다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과수는 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건과류, 준인과류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것도 이제 한 2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구분을 하셔야 되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나 사과, 비파 등은 이제 인과류에 해당되고요. 꽃받침이 우리가 이제 가식 부위로 이용이 되는 거다. 변해서. 그다음에 핵과류는 이제 중과 피가 이제 우리가 먹는 부분으로 변해서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안에 이제 단단한 씨가 있는 종류들 얘기하는 거죠. 복숭아, 자두, 살구, 앵두, 양앵두 등이고요.
그다음에 장과류는 이제 외가피가 외가피를 이제 우리가 가식 부위로 이용하는 거고요. 포도, 딸기, 무화 등이 이제 장과류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견과류는 이제 바깥쪽에 아주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는 게 이제 밤이나 호두 등이고요. 준인과류는 감, 귤 등이 있다. 볼 수가 있겠죠. 자방이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인과류는 꽃받침, 그다음에 핵과류는 중과피, 뭐 이런 것들도 좀 짝지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35쪽에 뭐 중요한 내용은 거기다 더 기술을 해놨으니까 아무튼 35쪽 아래쪽, 아니 34쪽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 35쪽의 위의 내용은 참고해서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이류와 관상식물에는 초본류와 목본류 이렇게 나누는데 초본류는 보통 이제 풀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초본, 목본,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목본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풀, 나무, 얘들 구분은 보통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쉽게 구분할 때는 그냥 뭐 1년생, 단년생 이렇게 구분하나요? 정확하게 이제 학문적으로 구분할 때는 보통 이제 얘는 이제 겨울에 윗부분이 살아만 있지 않죠. 다 죽고 이제 뭐 어떤 종자라든지 어떤 쑥군초 같은 건 이제 뿌리 형태로 이제 겨울을 지내는 종류를 이제 초본이라고 하는 거고, 목본은 위에 이제 지상부가 살아남아서 눈의 형태로 살아남아서 겨울을 지내는 식물들을 이제 목본이라고 하죠. 근데 또 다른 면에서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뭐 고추 같은 경우도 저쪽 열대지방에서는 굉장히 이제 줄기도 굵어지고 단연생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1년생이지만 그런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나무로 취급하지는 않죠. 그래도 풀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구분할 때는 이제 그 2차 생장을 하느냐, 2차 생장이라는 것은 이제 줄기가 굵어지는 것을 2차 생장이라고 해요. 줄기가 굵어지려면 형성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부름피라고도 하고요. 형성층이 있어서 2차 생장을 하는 식물들을 이제 목본이라고 하고, 2차 생장, 그 형성층이 없어서 직경이 굵어지지 않는 그런 작물들을 초본이라고 하죠. 근데 풀도 보면 이렇게 굵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형성층이 있어서 굵어지는 게 아니고 세포가 커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목본하고 초본은 2차 생장을 하느냐, 형성층이 있어서 2차 생장, 직경이 굵어지느냐, 굵어지지 않느냐, 줄기 직경이 굵어지느냐, 굵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초본류에는 장미, 국화, 코스모스, 달리아, 난초 등이 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대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청미리 덩굴은 여러분들 모를 거니까 대나무는 목본이에요, 초본이에요? 대나무 무슨 과죠? 벽과예요. 벽과인데 얘는 아까 말한 구분으로 보면은 얘는 직경생장이에요. 형성층이 없어요. 없어서 직경생장을 하지는 않지만 얘는 그냥 보통 목본으로 취급을 합니다. 목본. 대나무 속이 비어있죠, 벼처럼. 이제 목본류는 다시 이제 뭐 교목, 관목 등으로 구분을 하는데 철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관목이고요. 동백은 이제 교목류죠. 남부 지방에서 재배되는 특성이 있고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초본, 목본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생태적 분류해서 생태적 분류, 이제 일단 숲을 볼 때 이제 이렇게 먼저 보셔야 돼요. 용도에 따른 분류는 식용작물, 공유작물, 그다음에 이제 뭐 약용작물, 기호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원예작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용도에 따른 분류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항상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생태적으로 분류할 때는 생존 연한에 따라서, 생육 계절에 따라서, 생육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먼저 생태적 분류다 또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생존 연령에 따라서는 1년생, 월년생, 2년생, 다년생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보통 1년생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작물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봄에 파종을 해서 여름 동안 생육을 한 다음에 가을에 개화, 그다음에 수정 결실한 다음에 모두 죽는 거죠. 이제 종자만 남기고 모두 뿌리까지 다 죽는 식물이 1년생이에요. 종자만 남기고 뿌리까지, 지하부까지 다 죽는 식물들이 1년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개념상 이제 원래 또 1년생을 구분할 때에는 거기 그러니까는 지금 1년생이라고 돼 있는 게 여름 작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월년생이라고 돼 있는 게 겨울 작물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두 해에 걸쳐 있으니까 이전 해하고 그 다음에 이듬해까지 걸쳐 있으니까 이제 물론 1년생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2년생이 아니에요. 여름 작물은 거기 지금 1년생이라고 봄에 파종을 해서 여름 동안 생육한 다음에 가을에 개화 결실하는 작물 식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겨울 작물은 이제 월년생이라는 것은 겨울을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 겨울에 이제 저온을 경과를 한다 이렇게 보면 하는 작물들이 이제 그 겨울 작물들은 월년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보통 이제 가을에 발생을 해서 가을에 발화를 해서 겨울 동안 이제 생육을 한 다음에 보통 이제 봄 또는 초여름에 그 개화 결실하고 이제 죽는 작물들이 이제 식물들이 월년생 또는 겨울 작물 이렇게 개념상 보면 되고요. 그래서 가을보리, 가을밀 이런 것들이 이제 겨울 작물이죠. 배추도 월동 작물, 겨울 작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일단 그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추나철이 그러니까 겨울에 저온을 경과해야만이 봄에 이제 그 추대라고 해서 꽃대가 나와서 이제 꽃이 나오고 그래야만이 종자를 채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얘가 꽃대가 나오기 전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먹게 되니까 꽃대가 나와버리면 이제 그 조직 자체가 질겨져서 먹기가 힘들죠. 근데 채종을 하려면 반드시 이제 꽃은 피워야 되잖아요. 결실을 해야 되고 개념은 이제 또 우리가 먹거리 생산할 때하고 이제 채종할 때하고 좀 다르죠. 그다음에 2년생 작물은 봄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성숙하는 작물. 그러니까 2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봄에 파종해서 여름, 그다음 이제 겨울, 그다음에 그다음 해 봄 또는 초여름에 이제 개화 결실하고 이제 죽는 작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식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무나 사탕무가 이제 거기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다년생 작물, 여러 해인 작물을 얘기하는 거죠. 생존 연한이. 그래서 그 호프 아스파라거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호프 아스파라거스가 다년생이라는 거 좀 너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년 목초리는 이제 이거 나무 종류 얘기하는 거죠. 목본류. 그다음에 초본류 중에서도 다년생. 그다음에 생육 계절에 따라서는 여름 작물, 겨울 작물. 그래서 봄에 파종해서 여름을 중심으로 생육하는 작물을 이제 여름 작물이라고 하고, 겨울 작물 아까 월년생이라고도 했죠. 그러니까 생육 계절에 따라서는 여름 작물, 겨울 작물을 구분하는 거고요. 생존 연령에 따라서는 1년생, 월년생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생육 조건에 따라서는 저온 작물, 고온 작물, 열대 작물. 비교적 저온에서 생육이 양호한 작물들을 저온 작물이라고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맹류하고 감자는, 맹류는 겨울 작물이에요. 월동 작물, 월년생 작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자는 여름 작물입니다. 여름 작물인데 비교적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저온성 작물이라는 얘기죠.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고온 작물,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열대 원산인 작물들이 이제 고온 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벼하고 이제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 이런 것들 다 열대 작물이죠. 고온성 작물이고요.
그다음에 열대 작물은 또 열대 환경에서 특히 잘 자라는 작물. 고구마는 이제 카사바는 뭐 한 번도 본 적 없죠. 고구마하고 비슷하게 생긴 작물이다. 이제 너무 궁금하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36쪽에 이제 한지역 목초, 난지역 목초 구분하는 것도 저쪽 뒤에 이제 뭐 그 재배 기술에서 하고 현상에서도 또 다룰 텐데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 작물의 종류, 한지역 목초하고 난지역 목초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지역 목초를 다른 말로 이제 북방형 목초라고도 해요. 북방형 목초. 그다음에 난지역 목초를 남방형 목초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또 그렇게 지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늘한 환경에서 생육이 양호하고 여름철에 고온기에는 생육이 정지되거나 말라 죽는 하고 현상을 보이는 목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서늘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고온, 물론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장일 조건에서 생육이 이제 저하되는 하고 현상을 보이는 목초에 해당되는 거죠. 한지형이니까 서늘한 것을 좋아하는데 여름철 고온 조건에서 생육의 저조 현상을 보이는 목초, 한지형 목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티모시 엘펠퍼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난지형 목초는 이제 따뜻한 지방은 고온기에 생육이 양호하고 추위에는 약한 목초 종류를 얘기하고 아마 하고 현상은 상관없죠. 하고 현상이 비교적 적은 목초에 해당되는 거죠. 난지형 목초는. 그래서 버뮤다 그레스가 대표적이다. 이게 서양 잔디류 중에 이제 그레스는 이제 잔디 종류잖아요. 서양 잔디 중에 비교적 난지형 잔디 종류인 버뮤다 그레스. 혹시 이제 그레스 중에 이제 서양 잔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뭐 켄터키 블루그레스라든지 뭐 라이그레스라든지 이런 것 종류. 버뮤다 그레스 외에는 다 한지형 목초예요. 서양 잔디류 중에 버뮤다 그레스 외에는 한지형 목초다. 다음에 생태적 분류에서 이제 생육형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생육하느냐,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서서 생육하느냐, 기어가면서 생육하느냐 그런 형태죠. 주형 작물이다. 그래서 우리 주형 작물 할 때 주형은 여기 이제 그루 주자예요. 한 주, 두 주 할 때 주자. 우리가 주식 할 때도 이 주자 써요. 주식. 주형 작물 또는 이제 포기 주자, 그루 주자라고도 하고요. 식물체가 포기를 형성하는 작물. 그래서 이제 변화 백류 등은 이제 주형 작물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어가면서 생육하는 작물, 포복형 작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줄기가 땅을 기어 지표를 덮는 작물, 대표적으로 작물 중에는 이제 고구마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잡초류 중에는 많지만 이제 포복형, 그다음에 직립형, 포복형 또 이렇게도 나누고요. 그러니까 주형 작물하고 직립형 목초는 목초를 나눌 때 직립형, 포복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작물 중에는 주형 작물, 포복형 작물 이렇게 나누고요. 그래서 줄기가 균일하게 곧게 포기 형태로 자라는 것, 그레스류 중에 오처드 그레스, 티머시 등이 그렇고 포복형은 클로버 종류들이 포복형이죠. 클로버 종류. 그다음에 저항성에 따라서는 다 앞쪽에 이제 내자를 붙이면 돼요. 내병성 그러면. 앞에 내자가 이제 견딜 내자예요. 견딤성. 어떠한 이런 환경에 이제 병에 잘 견디는 작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냉성 그러면 이제 저온에 잘 견디는 작물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그 냉해하고 한해하고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냉해는 열대 작물이 여름철에 저온을 만날 수 있는 피해가 냉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겨울에 있는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좀 유의해서 기억해야 되고요. 겨울철에 저온 피해가 한해고요.
여기도 한해도 이제 나중에 운동되는 이제 게 있는데 나중에 할게요. 이건 이제 뭐 가뭄 피해 또 한 해가 있어요. 의미 똑같은 게 있는데 아무튼 냉해하고 겨울철에 저온 피해하고 여름철에 열대작물이 정원을 만들어서 입는 피해하고는 좀 구분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산속장에 잘 견디는 작물 내산성, 그다음에 이제 가뭄에 잘 견디는 작물 내건성. 뭐 같은 어떤 재해 앞에다가 또 스트레스 앞에다가 내자 붙이면 그 스트레스에 대한 견딤성이 좋은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용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내건성 작물 같은 경우는 내한성이라고도 해요. 용어가. 여기 내한성 아까 여기 할 때 이 한자는 가물 한자예요. 가물 한자. 그래서 그 옆에 반드시 가로치고 이제 뭐 한문을 기입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잔치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가뭄 한문의 내용은 이제 한발이라고 합니다. 한발 가뭄을. 그다음에 연분이 많은 토양에 강한 작물, 내염성, 바람에 강한 작물, 내풍성 등으로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재배 이용에 따른 분류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